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파란만장한 칠순을 보낸 할머니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저일 겁니다. 솔직히 이 나이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을 겪고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됐어요. 다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3개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자식보다 더 살갑게 굴던 며느리가 사실은 제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저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가족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기막히고 소름 돋는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적에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건 제가 팔불출이라서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은 정말 흔하지 않은 남자였어요. 특별히 제가 잘해서 얻은 보상도 아닌데 어쩜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싶을 정도였죠. 원래 저는 시집 가기 전에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선 남편이 너무 좋아 집에만 있어도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요즘처럼 티내고 표현하는 남자가 많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저에게 별별 간지러운 말을 다 속삭이며 아껴줬어요. 이보게, 오늘따라 얼굴이 햇살보다 환한데 뭘 먹고 그러는 건가? 이래서야 내가 내 마누라 어디 시장에도 마음 편히 보낼 수 없겠어. 당신 솔직히 말해봐. 어디 나가서 나 몰래 고백 몇 번 받았지? 남자들이 누구라도 반해버릴 텐데. 아이고, 누가 들으면 흉보겠어요. 당신 말고 누가 저를 예쁘다고 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니 안심하세요. 저는 태어나서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예쁘다는 말 거의 못 들어봤으니까요. 솔직히 제가 진짜 눈에 띄게 고운 얼굴을 가졌다면 남편의 칭찬을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맹세코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이 귀엽게 생각해주고 사랑해준 거죠. 게다가 남편은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제가 새벽밥 짓고 있으면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손은 밥숟가락도 귀하다며 제 입부터 먼저 챙겨줬죠. 굳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애정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동네 엄마들이 저를 그렇게 부러워했답니다. 영석이 엄마는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부러워 죽겠어. 아니, 지난번에 영석이 아빠랑 지나가는 걸 봤는데 눈이 완전 영석이 엄마한테 고정돼 있더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신랑한테 그런 사랑을 받는 거야? 비결이 있으면 알려줘봐. 그래, 혼자만 사랑받고 살지 말고 비결 있으면 같이 나누자. 나는 어제도 남편하고 대판 싸웠단 말이야. 영석이 엄마는 싸워본 적도 없지. 가만 보니 영석이 아빠는 큰 소리 내지도 않더만. 어떻게 이런 남자가 다 있나 몰라. 그렇게 저는 아무리 돈 많고 땅 많다고 해도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였던 걸까요? 아니면 하늘이 저의 행복을 시샘했던 걸까요? 글쎄, 남편이 핏덩이 같은 제 아들 영석이와 저만 남겨두고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뜨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도대체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그 상황이 믿기지도 않고 가슴이 시퍼레지도록 두들기며 오열했던 것 같아요. 특히 집에 있으면 남편의 빈자리가 절절하게 느껴져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죠. 심지어 한 번은 부엌에 들어갔다가 남편이 좋아하던 수저를 보는 바람에 울컥해서 냄비를 쳐 엎은 적도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쾅 남편을 뒤따라 가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눈 감기 전에 조금이나마 남은 기력으로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진 못하더라도 눈물은 흘리지 않게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하네. 그래도 영석이가 나를 꼭 빼닮았으니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
물론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니 남편의 말이 없었어도 열심히 키워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마다 남편의 말이 힘이 된 건 분명해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아들을 책임지기 위해 악착같이 지냈습니다. 만약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다면 깜짝 놀랄 정도로 여장부처럼 살았어요. 솔직히 돈 한 푼 없는 시골 출신 여자가 어린 자식을 홀로 건사하는 일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밤낮 없이 일해야 했죠. 다행히 세상을 떠나신 우리 모친을 닮아 손맛은 자부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순댓국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남들 마음을 사로잡는 건 결코 만만히 볼 게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맛이 탁월하다고 해서 손님이 줄 서지는 않았거든요. 덕분에 저는 한겨울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순대와 돼지 머릿고기를 고르고 한 손엔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다른 손엔 아이 손 꼭 붙잡고 뛰다시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처음 몇 주는 하루에 손님이 5명도 안 되는 날도 있었답니다. 심지어 주변 상인들 중에는 여자 혼자 장사하는 상황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이고 참 애만 어디서 나와서 혼자 저렇게 발버둥 치는 거래. 솔직히 안 봐도 어떤 여자인지 알겠어. 괜히 엮였다가는 어디서 돌이 날아올지 몰라. 분명 장사도 금방 포기할걸. 딱 봐도 답이 나와. 처음에는 애기 엄마가 열심히 사는 줄 알고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영 모르겠어. 괜히 혼자 눈에 띄게 부지런하고 깔끔하게 운영하면 우리만 게을러 보이고 손님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잖아. 도대체 눈치가 없어.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져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장사에 인생을 걸었죠. 그렇게 버티다 보니 겨우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 영광의 상처로 다행히 제 아들은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엄마, 진짜 효도할게요. 제가 열심히 살아온 건 다 엄마를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얼마나 건실하게 살아가는지 마음 놓고 지켜봐 주세요. 이 마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은 언제나 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예쁜 색시를 얻어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나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은지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어머님, 영석 씨를 이렇게 멋지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동안 혼자 짊어지셨던 책임감 이제는 저한테 나눠주세요. 비록 어머님 눈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겠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유, 말만이라도 고맙다. 그런데 나는 대단한 거 바라는 사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라. 그냥 우리 영석이랑 너랑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 아들이 효도한다더니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데려왔구나. 심지어 며느리는 저를 하늘같이 모시겠다면서 매일같이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맛있는 반찬을 한가득 해와서 제 외로움을 달래주었죠.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저를 부러워하면서 며느리 복 터졌다고 입을 모았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행동이 마냥 좋지는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뭐랄까 이렇다 딱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쎄한 기운 같은 게 전해지더라고요. 가끔씩 제 재산이나 보험에 대해 넌지시 떠보는 듯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물론 순댓국 장사로 많이 모으셔서 노후 준비 완벽하시다고는 들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보험은 들어두신 거 있으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며느리는 필요 이상으로 고가의 선물을 사와서 저를 부담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엔 그냥 기쁘게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물이라는 건 받으면 또 줘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글쎄 며느리가 저 몰래 금팔찌를 맞춰와서 손목에 억지로 채워준 적 있었고요. 꽤나 구하기 어려운 가죽 핸드백이라면서 건네준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어디 텔레비전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비싸고 귀한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나요?
물론 고마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걸 받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그냥 순수한 선의로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꼭 본인이 저한테 이만큼이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예, 며느라가 말이다. 나한테 뭐 기대하는 거 있는 거냐?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렇게까지 나서는 며느리가 없는 것 같은데 부담스럽구나.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길래 자꾸 선물을 사오라는 거니?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은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자꾸 의심하시면 그 사람도 다 느끼고 서운해할 거예요. 그냥 딸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받으세요. 아들은 강경하게 며느리 편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늙어서 의심만 많아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 말대로 딸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도 언제나 제가 말년에 복이 있는 거라고 칭찬해줬고요. 아이고 언니, 일찍이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쌩고생하더니 드디어 하늘도 알아봐 주시나 보.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 말년에 편하게 살면 되는가 봐. 그래, 언니가 훌륭하게 아들 키웠으니까 이런 대접 받는 거 아니겠어? 괜히 처음 받아보는 거라고 불편해하지 말고 누리기만 하셔. 나라면 벌써 대자로 누워서 이거 대령해라 저거 대령해라 하고 있을 거라고. 하기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을까 싶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어머니를 아끼는 며느리라고 해도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건가 싶은 생각은 도저히 물을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바로 며느리가 제 건강을 유난히 챙기는 척하면서 특정 병원을 추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제가 추천해드리는 병원으로 꼭 가셔야 해요. 괜히 바가지 씌우고 과잉 진료하는 병원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가면 진짜 필요한 진료도 놓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거든요. 여기는 제가 아는 곳이라 더 신경 써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방문하셔도 돼요. 그러냐? 네 말이 맞지. 내 나이에 괜히 돌팔이 만났다간 끝장나게 후회할 수도 있어. 우리 며느리가 설마 아무 곳이나 추천하진 않을 테니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여기로 가마.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다. 처음에는 저도 며느리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집요하게 나오니까 불편해지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컨디션 어떠세요? 괜히 혼자 끙끙 앓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뭐든지 저한테 말씀하셔야 해요. 그이가 어머님 엄청 걱정하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 신경 쓰지 못하잖아요. 어디 안 좋으시면 제가 알아봐드리는 병원으로 가세요. 아니, 나 요즘은 괜찮으니까 이러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병원에만 의지하다가 무기력해질까 봐 걱정되는구나. 그냥 공원 다니면서 체력 키우는 게 좋아. 조금만 아파도 바로 병원에 가는 건 영석이 키울 때도 그러지 않았다. 어머님, 그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이는 아직 팔팔해서 병원 한 번 안 가도 상관없지만 어머님은 달라요. 이제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챙기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병원 가는 게 꺼려지시면 몸에 좋다는 약 추천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무슨 제가 엉뚱한 병원으로 갈까봐 겁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이유로 비싼 약들을 자꾸 권유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며느리 한번 만나려다가 온갖 제안을 다 뿌리쳐야 하니 피곤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해맑은 얼굴로 보험 가입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친정엄마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시거든요. 아무한테나 이 조건의 보험 알려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듣자마자 솔깃해서 어머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진짜 보장 좋은 거니까 친정엄마한테 꼭 들으세요. 솔직히 보험 가입 권유는 서로 멀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스러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분명 며느리의 얼굴에는 아기가 없었지만 좀 성가시기도 하고 불편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여행 가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옥수수빵을 환장하게 좋아하는데요. 며느리가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샀다면서 갖다 드린다고 찾아왔어요.
당연히 저는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며느리를 반겼죠. 그런데 제 얼굴을 마주해서 병원 권유를 하지 않으면 가시가 돋치는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옥수수빵을 드실 때가 아닌데요. 너무 기력이 없어 보이세요. 만약 그이랑 같이 왔으면 왜 진작 어머님 건강 챙기지 않았느냐고 혼쭐 났을지도 몰라요. 제 친구 어머니가 다니시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노인분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유명해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이쯤 되니 며느리가 그 병원 건설하는 데 지분이 있어서 영업하나 싶더라고요. 아이고, 예. 내가 자다 일어나서 좀 멍해 보일 순 있는데 기력이 없다고 하면 남들이 비웃을 거다. 오히려 내가 너보다 힘이 더 강할 수도 있어. 괜히 혼자 아들 녀석 키웠는 줄 알아? 그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이만 옥수수빵만 주고 가라. 그렇게 저는 손살에 치면서 며느리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나름대로 며느리의 뜻대로 순순히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뿌듯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며칠 뒤에 보약이랍시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싼 약재를 사왔어요. 어머님, 병원 가는 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거 정말 귀한 거라니까 남기지 말고 다려 드세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거라서 빌고 또 빌어 받아온 거예요. 시간도 맞춰 드셔야 효과 볼 수 있으니 까먹지 마시고요. 최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챙기는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필요 이상으로 끈질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더라고요. 그 바쁜 애가 제가 약 챙겨 먹어야 할 시간이면 영상통화라도 걸어서 두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직접 약 먹는 시간표를 만들어서 제 집 냉장고에 붙여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직접 비교해 세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아들하고 딸은 효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만 키운 터라 이 애정을 불편해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아도 딱히 이렇게까지 하는 딸들이 없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들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며느리가 시엄마 건강을 무지하게 챙기나 보다. 언니, 그거 다 영석이가 자기 마누라한테 잘해서 그러는 거야. 그동안 시엄마랑 며느리랑 머리채 잡고 싸웠단 말은 들어봤어도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정성스러운 며느리는 처음이네. 그러게, 언니 설마 우리 배 아프라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 나중에 며느리 가졌다가 이런 대접 못 받을까 봐 겁나네. 나도 모르게 언니네 며느리랑 내 며느리 비교하게 될까 봐 두려워. 에이, 내가 너네 배 아프라고 이런 말을 하겠어? 워낙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황스럽기만 해서 그렇지 뭐. 나는 아들내미랑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도 이렇게 보살핌 받은 적은 없거든.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호의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며느리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됐어요. 사실 저는 아들 내외한테 아이를 가져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실제로 제 생각 역시 결혼을 한 당사자들의 의논으로 아이를 결정하는 것이지 제 욕심 때문에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길 가다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길 한 번 더 가고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은 들었죠. 워낙 아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키운 경험이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마음과 완전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아들 내외랑 함께 외출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저 멀리서 달려오던 아이가 저를 그대로 들이받아 나자빠진 거예요. 솔직히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을 아이가 세게 부딪혀봤자 얼마나 세게 부딪히겠어요. 당연히 저랑 아들은 아이부터 괜찮은지 확인했죠. 엄마, 괜찮으신 거예요? 아이고, 너도 깜짝 놀랐겠다.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셔? 아저씨랑 한번 부모님 찾으러 가볼까? 어디 피난 곳은 없지. 많이 아프면 아저씨한테 꼭 말해. 그래도 울지도 않는 게 기특하네. 그래, 나는 괜찮으니까 이 아이 부모부터 찾아주는 게 좋겠구나. 지금은 너무 놀라서 눈물도 안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어. 막상 자기 부모 품에 안기면 울음보가 터질지도 몰라. 충분히 상황 설명 잘해드리자. 그렇게 저랑 아들이 열심히 아이를 달래주고 있는 동안 며느리는 기가 막힌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아예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관심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저 저한테만 신경이 쏠려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도 머리 다치지 않으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조금만 더 강하게 부딪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어디 안 좋으시면 꼭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쳤을 땐 시간이 지나야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느낀 며느리는 가족한테만 친절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남들이 들으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자기 울타리부터 챙기는 게 맞기는 하죠. 그런데 며느리가 그동안 저와 아들한텐 워낙 살갑게 굴고 과도할 정도로 애정을 갖는 편이었잖아요. 이 나이 먹도록 며느리처럼 타인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을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갑고 쌀쌀맞은 모습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한참 어린 아이에게 보인 반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금방 이전처럼 싹싹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엔 제 집에 찾아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요. 손수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오더니 제 앞에 조심스럽게 두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많이 놀라셨죠? 피로가 확 쌓이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이가 놀랐을까봐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로 일어나신 거지. 어머님도 식겁하셨을 거예요. 일부러 수박 달달하게 잘 익은 걸로 골라왔으니까 시원하게 드세요. 분명 기운 나실 거예요. 며느리는 제 곁에 앉아 등을 살살 쓸어줬습니다. 얼마나 다정한 손길이었는지 돌아가신 모친이 떠오를 정도였어요. 꼭 제가 마주했던 차갑고 쌀쌀맞은 모습은 꿈이 아니었나 싶었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저를 위해서 자고 가겠다며 자처하기도 했어요. 이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댁의 방문에 스스로 자고 가겠다는 말을 하겠나요? 당연히 제 마음은 사르르 녹아내릴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 덕분에 제 아들까지 더 오래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심지어 며느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들한테도 지극정성이더라고요. 오죽하면 아들이 저한테 조미료 하나 안 쓰고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먹고 있다며 자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 일회성으로 아들한테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평소에 일상적으로 착실한 내조를 보여주는 거였죠. 그렇게 며느리가 아들밖에 모르는 여자처럼 구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넉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며느리를 오바해서 봤던 거라고 넘겼습니다. 살짝 찝찝하게 느껴졌던 마음은 애써 덮어버린 거예요. 어머님, 매번 집 주변만 돌아다니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제가 직접 모실 테니까 같이 여행 가요. 이도 어머님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풍경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엄마. 이 사람이 어련히 좋은 곳으로 데려가 줄 테니까 몸만 다녀오세요. 워낙 제가 바쁘다 보니 엄마 지루하시게 놔두는 것 같아서 죄송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성화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떨리긴 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랑 단둘이서 떠나는 거니까요. 그동안 살짝 불편한 부분은 있더라도 크게 부딪힌 적은 없었는데 남남이 되어 돌아올까봐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여행 당일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수원역에 도착했습니다. 부지런히 여행 가방을 끌고 플랫폼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눈에 밟히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초라하고 궁핍해 보이는 행색의 남자아이였고 어쩐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기둥 뒤에 숨어 우리 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었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보다는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였죠.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듯이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 잃은 아이일까봐 영 마음이 쓰였습니다. 며느라가야, 너 아까 기둥에 숨어있던 남자애 봤어? 나는 제가 너무 신경 쓰인다. 겉으로 보이는 것도 너무 초췌해 보이고 눈빛도 계속 흔들리더라. 어디 안 좋은 건 아니겠지? 우리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불러다가 뭐라도 먹이는 게 어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요즘은 별애들이 다 있다니까요. 저런 애들도 분명 돈 구걸하려고 접근하는 거니까 무시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지갑 슬쩍 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저랑 아들에게 잘하는 만큼 주변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텐데 며느리는 단호하게 무시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왔는데요. 그 아이가 화장실 입구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쭈뼛거리며 돈 좀 달라고 빌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눈에 밟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불러 돈을 쥐어줬습니다. 얘야, 배 많이 고프지? 할머니가 돈 줄 테니까 밥이라도 사 먹어라. 너처럼 어릴 때는 뭐라도 씹어 먹어야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건데 얼마나 굶었어. 괜히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탈나지 않게 조심해야 해. 저는 아이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바로 밥 사 먹으러 뛰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고는 아까 옆에 있던 아줌마가 할머니 딸이냐고 물었어요. 내심 저랑 며느리가 닮았단 소리인가 싶어 기분이 좋았죠. 아니, 그 아줌마는 할머니 아들이랑 결혼한 사람이야.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 얼른 밥 사 먹으러 가자. 너 배고파서 목소리도 작은 것 같은데 이러다가 쓰러질까 봐 겁나는구나.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밥 사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요. 아이는 계속 제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 아줌마 하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뭔가 제 며느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죠. 아무리 어린애라고 해도 뜻이 분명하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나타나서 아이에게 돈을 쥐어주며 안내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 안내소 어디인지 알아? 내가 데려다 줄게. 어머님, 괜히 길 잃은 아이랑 같이 있다가 엮여서 어떤 오해를 받을지 몰라요. 요즘 세상 어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이를 위해서도 빨리 보호자를 찾아주는 게 좋겠어요. 차마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며느리는 아이를 확 잡아 끌고 역산의 안내소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며느리가 아이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느리는 잠시 후에 제 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기차를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본인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자리를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잠깐 사이에 아까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나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얼마나 순식간이었으면 아이한테 이게 뭐냐고 묻기도 전에 인파 속으로 사라지더라고요. 하도 갑작스러워서 저는 멍하니 잠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불러서 얼떨결에 쪽지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기차에 같이 올라탔죠. 그토록 원하던 창가 자리에 앉아 숨을 돌렸지만 뭔가 심장은 불안하게 뛰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이번에 예약해둔 곳이 진짜 맛집이래요. 그거 먹으러 사람들이 멀리서 갈 만큼 특별한 맛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천까지 잡아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시면 몸이 싹 풀리실 거예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태연하게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머니 속 쪽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어요. 쪽지에는 연필로 쓴 것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더군요. 할머니, 저 아줌마 따라가시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저 아줌마 영 이상한 사람이니까 믿지 마세요. 무조건 제 쪽지만 믿으셔야 돼요. 저는 쪽지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죠. 분명 아이가 말하는 아줌마는 제 옆에 앉아있는 며느리를 가리킬 테니까요. 심지어 쪽지엔 아까 며느리가 아이를 안내소로 데려다 주면서 한 말까지 적혀 있었어요. 예, 이 돈으로 밥이나 사 먹고 다시는 우리 곁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괜히 귀찮게 하면 안 돼. 우리는 한가롭게 놀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너 때문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말도 걸지 마. 그제야 며느리의 언행이 모두 이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쪽지엔 다른 반전까지 있었어요. 이 이야기 역시 계속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쪽지를 다 읽고 나서 과거 며느리의 모든 행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 저를 위하는 것처럼 굴었지만 실은 모든 것이 저를 안심시키고 여행지로 유인하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죠.
그동안 제가 전현을 제 아들보다 더 믿고 의지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공포감과 배신감으로 손발이 덜덜 떨려왔어요. 하지만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했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연기를 했습니다. 며느라가야, 이왕 멀리 나온 김에 경치 좋은 곳 있으면 잠깐 내려 구경 좀 하고 가면 안 될까? 이 날씨에 바깥을 나왔는데 제대로 못 누리는 것 같아서 아쉽구나. 어머님 안 돼요. 그 온천은 시간 딱 맞춰서 가야 물이 제일 좋아요. 괜히 중간에 멈췄다간 예약 시간 놓쳐요. 며느리가 고민도 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밀어붙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찾아왔죠. 그런데 마침 기차가 다음 역에 정차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배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무래도 잠깐 화장실을 다녀와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본인이 부축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미쳤나요? 절대로 같이 갈 수는 없었죠. 저는 한사코 거절하면서 금방 나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하고 화장실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는 척했어요. 그리고 기차가 완전히 멈추고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있는 힘껏 기차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뛰면 다치실 수도 있는데. 화장실 가신다고 했으면서 왜 그러세요? 여기 잘 모르시잖아요. 등 뒤에서는 며느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플랫폼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렇게 저는 인파가 어느 정도 모여 있는 곳으로 일부러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주머니 속에 있던 쪽지를 보여주면서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거 좀 읽어봐 주세요. 미친 늙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부러 귀찮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겨우 도망친 거라 도움이 필요해요.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할 테니 제발 읽어봐줘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저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겁에 질려 있었으니 하나 둘 쪽지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드라마 촬영하는 거 아니야?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 너무 무서운데 왜 하필 이런 할머니한테 악랄한 사람이 붙은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 이거 어디서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진짜로 시달리고 계신 거예요? 이 쪽지는 어디서 받으신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 이게 진짜 할머니한테 알려주는 게 맞아요? 어디 드라마 소품으로 쓰고 버려진 거 아니고요? 다들 허둥지둥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긴장됐습니다. 그저 젊은 사람들이 뾰족한 수를 내주기를 기다릴 뿐이었죠. 그런데 세상에나 며느리가 하필 기차에서 본인도 몸을 날려 뛰어내려 여기까지 쫓아왔더라고요. 그 예전 네 다리 내나 귀신을 봤을 때보다 훨씬 무서웠어요.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기차에서 그렇게 갑자기 뛰어내리시면 다치잖아요. 아침만 해도 신나게 여행 갈 준비하셨으면서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 저한테 무슨 설명이라도 똑바로 해주셨어야죠. 며느리는 무지막지하게 제 팔을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력이 강했으면 한때 순댓국집을 운영했던 저조차 휘청거릴 뻔했어요.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제가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질질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아줌마, 지금 이 상황 누가 봐도 수상한 거 아시죠? 저희가 이미 쪽지도 다 읽었어요. 어떤 애가 할머니 보고 아줌마 조심하라고 하던데요. 지금 할머니 많이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이 정도면 며느리의 기세가 꺾이고 저를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오히려 본인이 떳떳하다는 듯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어머님이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요. 제가 어머님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릴게요. 설마 경찰이 앞에 있는데 어머님이 걱정하실 상황이 벌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얼떨떨하게 신고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랑 며느린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됐죠. 사실 쪽지에는 아이가 직접 엿들었다는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 노인네 보험금만 타면 빚 다 갚고 새 인생 살 수 있을 거라니까. 여행 가서 사고 당한 걸로 위장하면 아무도 모를 거다. 그냥 눈 딱 감으면 돼. 괜히 마음 약해져서 일 그르칠 생각하지 마라. 누군가 며느리한테 지시를 내린 거죠. 그때 며느리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마음 편히 통화한 모양인데요. 아이가 워낙 못 먹어서 체구가 조그맣다 보니 근처에 지갑이라도 훔칠까 어슬렁거리다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쪽지를 당당하게 내놓으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서럽게 울면서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여기 떡하니 수상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도 설마 모른 척할 생각은 아니겠지? 네 입으로 궁금증을 털어놓겠다고 했으니 말해봐라. 나도 절대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줄 생각은 없으니 변명만 해서는 통하지 않을 거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야 정신 차린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세장 안에 갇혀 자라느라 뭐가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알고 보니 안사도는 며느리의 친모가 아니라 새엄마였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재혼 가정에 살게 되면서 혼란스럽고 상처가 컸는데요. 안사돈이 워낙 엄격하고 매섭게 굴어서 주눅들어 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울부터 보라고 하면서 네 꼴이 그 모양인데 누가 사랑해 주겠냐고 호통쳤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기껏 요리를 배워 밥상을 차려도 그 손에 나온 건 짐승도 먹지 않겠다며 내팽개치기 일쑤였다고 했습니다. 너는 버려지지도 않고 내 손에 자랄 수 있는 걸 감사히 여겨야 한다. 솔직히 나라고 네가 예뻐서 키우겠어? 말이라도 잘 들어야 보람이 있을 것 아니냐. 너보단 연륜 있는 내가 현명하다. 괜히 망설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야말로 며느리는 감정적인 감옥에서 살아온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결국 며느리는 어떻게든 사랑받기 위해 맹목적으로 따르는 딸로 자랄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지 않으면 집안에선 언성이 높아지고 날카로운 시선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는 동안 며느리는 안사돈의 말을 들어 일을 그르친 적 없고 제 아들처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실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며느리는 거의 가스라이팅 당하다시피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안사돈은 제가 실손보험 가입을 위해 건넨 서류를 이용해서 제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까지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안사돈이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사채랑 상습적인 도박으로 인해 막대한 빚이 있어서 갚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안사돈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갈팡질팡했대요. 하지만 저를 알아갈수록 그리고 제 아들과 살아갈수록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친정엄마한테 복종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이렇게 좋으신 어머님과 남편을 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반기를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많이 어설퍼서 이렇게 다 들킨 거겠지만 저는 어머님을 최대한 돕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일부러 저를 멀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다음에 숨어 있다가 접근 금지 신청을 하려고 했다더라고요. 진작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면 좀 더 편하게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차마 미움받을까 봐 먼저 말씀드리기 두려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기차에서 뛰어내리시는 거 보고 후회했어요. 혹시나 크게 다치시면 전부 제 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의 얼굴이 눈물로 다 젖은 것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부터 얼마나 새엄마인 안사돈한테 시달렸으면 이랬겠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보여준 메시지 기록을 보니 실제로 안사돈이 지시한 곳과 다르게 우리가 가고 있었더라고요.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저지른 거짓말이 아니라 며느리는 진짜 저를 피신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 자초지종을 같이 들은 경찰은 며느리의 설명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안사돈의 위치를 파악해서 긴급 체포에 나섰죠.
이거 놓지 못해. 누가 나를 모함한 거야. 뭔가 잘못된 거라고. 나중에 내가 결백하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보상하려고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 당장 이거 치우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인 줄 알아? 처음에 안사도는 발작을 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체포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팔을 마구 휘두르면서 바닥으로 엎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하지만 아이의 증언 녹취록과 제 의사와 상관없는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빚 독촉 문자까지 명백한 증거들이 제시되자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제가 일부러 악랄한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니에요. 저도 살아남아야 하니 방법이 영 없었다고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넘어갈 순 없나요? 이 나이에 수사당하는 거 너무 두렵다고요. 결국 안사도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 사기나 협박 수준이 아니고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호한 선고가 내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안사도는 꼼짝없이 교도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인 안사돈과의 애증이 극심했던 만큼 면회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이 안사돈이란 여자는 여전히 정신머리를 못 차렸더라고요. 야 이년아, 내가 여기 처박혀 있는 꼴을 보니 속이 시원하냐? 네가 입만 다물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전화 하나를 제대로 받을 줄 몰라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나를 배신하냐고. 단순히 제가 남편을 좋아해서 배신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라면 아직 반성 덜 하셨네요. 그동안 저는 본가에 있으면서도 눈칫밥 얻어먹기 바빴어요. 시집 와서 처음으로 인류애를 느꼈다고요. 어차피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죠? 만약 딸이라고 여겼으면 설마 그렇게 굴진 못하셨을 거예요. 안사도는 반성은커녕 며느리 탓하기 바빴다는데요. 결국 참지 못한 며느리가 울분을 토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했어야 만족했을 거냐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무너지는 얼굴로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떨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며느리가 면회 갔을 당시에 교도관에게 전해 들은 건데요. 안사도는 들어가자마자 교도소가 무슨 자기 집 안방인 줄 알고 한껏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는 다른 수감자들한테 큰 소리부터 쳤대요. 다들 내 밑으로 알아서 예의 있게 굴어라. 어설프게 굴어서 심기 거스르지 말란 말이야. 굳이 내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고개 조아려야 하는 거 알지? 각자 나 나갈 때까지 언성 높이지 않게 잘하라고. 아무래도 안사도는 서열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순순히 말을 듣겠어요. 아주 그냥 행패 부리려고 한 모양인데 젊은 수감자들한텐 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한바탕 제대로 혼쭐 나고 말았고 그 이후론 식판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받고 말도 조심조심 한다고 했습니다. 부디 출소했을 땐 정신 차려 있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한동안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잠시 제 집에 와 있었는데 말수가 부쩍 줄어 걱정스러울 정도였어요. 게다가 출근 전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아침을 대충 먹더라고요. 아무리 아파도 먹성은 좋았던 아들이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를 걱정시킬까봐 그랬는지 몰래 밤에 소파에 앉아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차마 아들의 사색을 방해할 수 없어 먼저 말을 걸지 못했지만 가슴이 아려오곤 했죠. 그러다 아들은 저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엄마가 같이 걸려있는 문제를 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랑 엄마 사이가 돈독한 만큼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엄마도 계속 얼굴 보셔야 하잖아요. 혹시 엄마가 힘드실 것 같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그토록 어릴 때부터 사슬처럼 엮여있던 관계를 며느리 스스로 부수고 나와 오히려 저를 구해내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이런 마음을 가감없이 전했어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존중할 생각이다. 괜히 나 때문에 네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거나 끊어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네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순 없는 거잖니. 모든 선택을 너한테 맡기겠다. 결국 아들은 긴 고민 끝에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상담센터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처음엔 며느리도 어색하고 뻣뻣하게 억지로 다니는 것 같았는데요. 점차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눈빛도 훨씬 맑아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그이 같은 남편을 만난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요. 꼭 저를 위해 찾아와 준 은인 같아요. 다시 한번 가족으로 받아주신 만큼 죽을 때까지 보답할게요. 무엇보다 네가 회복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구나. 우리 아들과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아픔 안에 갇혀 사느냐, 딛고 일어서느냐는 당사자한테 달렸어. 이젠 네가 행복하기만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도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쓰는 지금은 둘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어요. 솔직히 며느리가 워낙 아이한테 관심 없다는 것을 알아서 손주는 기대하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상담을 받고 마음을 추스리면서 사랑을 나눠줄 준비를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둘 사이에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특히 며느리가 수줍어하면서 저에게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준 걸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을 땐 눈물이 찔끔 났죠. 그리고 10달을 겨우 기다려 드디어 손주를 안았을 땐 얼굴이 눈물로 도배되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녀석아, 네가 우리 집안에 찾아온 햇살이로구나.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네 엄마랑 아빠 얼굴에 웃음꽃만 피게 해줘라. 이 할머니는 네가 무사히 자라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마. 저의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손주는 꼭 제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이 녀석 볼이 어찌나 말랑말랑한지 몇 번이고 입을 맞추게 되네요. 그리고 손주가 낮잠 잘 땐 항상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고요. 밤잠을 자기 전엔 직접 자장가도 불러주고 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사랑스럽답니다. 어머님이 본인보다 우리 애를 더 귀여워하는 것 같다고 서운하다고 하던데요. 그이가 그렇게 투정 부리는 건 처음 봐서 한참을 웃었잖아요. 어이구, 내 아들놈이라 그런지 내 속을 훤히 읽었나 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 네 남편 어렸을 때보다 훨씬 귀여운 것 같구나. 솔직히 저는 요즘 회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하늘같이 모시겠다면서 지극정성이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이 나이까지 살았어도 여전히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험한 터널을 지나오고 나니 이렇게 또 웃을 일이 생기잖아요. 결국 사람 사는 건 진심 하나에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나서 웃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험한 터널이 끝나고 햇살이 비추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